이 부패 인식 지수가 우리나라가 39위를 기록했는데 과연 전년도나 전전년도 몇 년도에는 얼마를 기록했는지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0년에는 39위여가지고 9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39위를 돌아온 셈인데 제가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좀 신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과 2016년의 결과인데요. 2015년에 우리나라는 43위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9계단이 좀 미끄러졌습니다. 52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바로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메르스 사태가 이 부패 인식 지수에 영향을 준 건지, 만약에 영향을 줬다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문제도 내년 지수에 영향을 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공부를 예.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뒤에서 땀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니, 저도 이 젊으신 분들 리포터님들의 그 질문과 의견을 저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의료 또 국민의 건강 관련된 그 위험 요인이 발생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은 그 메르스 사태 또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2015년과 2016년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저로서는 이 평가 대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치 분야, 공공 분야이기 때문에 16년에 우리나라에 아주 커다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대통령 탄핵이 네. 그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 해에는 그 총선이 있었죠. 총선이 있고 이제 그 총선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요즘 그 금년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각 그 정치 분야에서는 엄청 경쟁이 엄청 좀 점점 이제 높아져 가고 있죠. 그것처럼 2016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선거가 있다 보면은 네. 이제 아까 민간 영역도 선거 경쟁이 부분이나. 치열해지면은 부패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네. 부조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근데 16년에 총선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반기에 이제 탄핵 절차가 진행된 네. 그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혼란이었죠. 첫 번째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2004년도에도 탄핵 심판이 있었지만은 결정이 인용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탄핵이 이제 물론 17년 초에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 단계가 계속 그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그거는 대외적으로 외국의 전문가나 기업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치나 공공 영역에 대해서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었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성적이 우수한 나라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CPI 지수가 향상됐을 때 어떤 정책을 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은 물론 나라마다 사회 문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제도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18, 19년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왔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에 맞는 정책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대통령님 주재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라는 그 범정부적인 그 반부패 추진 기반을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주재 청와대에서 하시고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 기관입니다. 간사 기관인데요. 그래서 권익위가 주도해서 뭐 검찰 총장, 또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 행안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등 그 반부패 관련되는 기관 12개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그 부패 방지를 위한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또 과거의 경험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부만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년 4월에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라는 기구를 다시 준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민단체, NGO 단체 하시는 분들, 또 아까 민간영역의 주요한 부분이 기업인 아닙니까? 네. 또 학계, 언론인, 그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반부패 관련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30개의 기관에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라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로 정부의 관료의 목소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로 반부패에 관한 청렴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투 트랙으로 정부적인 트랙과 민간 영역의 트랙을 같이 병존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과물을 우선 도출해냈냐면 18년 4월에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50개 과제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권익위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반부패에 관련된 각종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각 역할을 하면서 권익위는 이제 조정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앞선 그 청렴 선진국 덴마크라든가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또 뭐 독일 등 그 유럽에 있는, 북유럽이면 남유럽이 아니고 그분들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 반부패 청렴이란 얘기가 이 화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은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인상이 남는 게 뭘까요? 더치페이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각자 내기라고 하고 일명 더치페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저 삶 속에 완전히 바뀌어진 이 식문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그 유럽 그쪽에 뭐 여행해 보시면 알겠고, 또 그 동년배들하고 이 교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각자 내기가, 그 사람들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생활 속에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반부패, 청렴이란 이 단어 자체가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수준이 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쓰는 정책이 우리한테 지금 바로 집행되느냐, 이미 그분들은 그 단계를 넘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그게 뭘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서 국제 그 반부패 그 기구에, OECD든 유엔이든 그런 기구에 가서 반부패 그 이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청렴 선진국의 제도를 저희가 받아오기도 하고, 또 반면 역으로 또 저러면 안 되겠다, 반면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부패한 나라의 그 실정도 들어보는 거죠. 왜 부패하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런 부패의 가능성이 혹시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좋은 정책과 문화를 배워오고, 또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나라에서는 저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사람이 항상 그 한계가 있으니까요. 늘 네.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게 부패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외국의 제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끊임없이 그 배워와야 됩니다. 네. CPI 지수 10점이 상승됐을 때 경제 성장률이 0.52%가 성장한다. 29조 원을 수입한 효과라는, 일자리 2만 6천 개 창출하는 효과라는 거예요. 청렴한 것 자체가 원칙이나 상식으로 통용되는 권위가 그래 또 필요하고,